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11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복식부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음 중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복식부기를 알려면 부기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부기는 장부기록의 줄임말입니다. 장부기록에서 두 글자인 부기라고 하는데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 없이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계부 같은 경우나 용돈기 입장 같은 경우에는 대차평균의 원리나 거래의 이중성 같은 원칙 없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단식부기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복식부기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리와 원칙이란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 거래의 이중성,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전산회계가 복식부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식부기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은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대요. 차변과 대변에 따라서 우리가 분계를 하고 마감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 맞고요. 2번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을 하고 있죠. 3번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중으로 기록을 한다. 차변과 대변 동시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자기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재산 등의 증감 변화에 따라서 개별 항목의 변동만 기록한다 라고 했는데 개별 항목만 기록하면 안 되죠. 모든 항목을 전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네, 2번은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는 개정 과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기업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산이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있네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산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자산은 총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좌와 재고자산을 1년 이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고요. 회계에서 1년 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유동자산이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만 보고 갈 건데요. 먼저 당좌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어음 이런 종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종이로 이루어진 것은 당좌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은 2급에서는 상품 하나밖에 없어요. 1급으로 가면 제품, 제공품 있을 수 있지만 2급에서는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만 존재합니다. 3번부터는 비유동자산인데요. 3번은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투자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에 해당이 되지만 투자 목적은 모두 투자자산을 분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4번 유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입니다. 형체가 있는 자산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반대겠죠. 없을 무, 사용 목적인데 형체가 없는 자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유동자산은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자산이에요.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미수금, 장기 매출채권 이렇게 앞에 장기 글자가 붙는 것이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인 자산에 대한 개념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지금은 문제에서 1년을 초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비유동자산 4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보면 윗부분에 힌트가 있었죠.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고 형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건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건물은 형체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맞고요. 답은 1번이네요. 2번 사채는 부채죠. 1년 초과해서 갚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채,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3번 보험차익은 이익으로 끝나는 거 수익이에요. 그래서 영업 외수익,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수익이고요. 퇴직급여는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비용,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영업비용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얼마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라 하면 주화, 지폐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 발행 수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등 이러한 계정 과목들 중에서 거래 비용 없이, 그러니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일단 미미해야 되고요. 그 위험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일 혹은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그래서 답은 2번 3개월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의한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복식회계, 영리회계, 재부회계, 단식회계 보기를 보니까 먼저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이번 복식회계부터 개념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식회계는 우리 1번에서 했었죠.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는 회계이다. 반대로 단식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기록하고 계산하는 회계이다 라고 1번에서 했었고요. 2번의 영리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반대말로 비영리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3번 재무회계는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재무회계까지 같이 봤고, 회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단식회계가 해당이 됩니다. 4번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을 아까 2번에서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품, 계적과목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상품이 되기 전 단계의 제품, 제국품, 원재료 모두 재고자산,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에 해당이 돼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은요,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판매할 때 발생한 모든 운송비나 모든 비용들은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다만 매입했을 경우에는요, 발생하는 수수료는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와 매입할 때 발생한 수수료 처리가 잘 달라요. 그래서 판매할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매입 시에는 상품 가격에 포함을 합니다. 3번 볼게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매입한 시점에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인식하는 시점은요, 판매한 경우예요.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는 매출원가, 비용에 해당하죠. 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판매되지 않은 에서 판매된 경우입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4번도 같이 볼게요.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매출원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상품의 인도단가 결정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상품의 인도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5개가 있습니다.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매출 시 매입 원가를 기록했다가 매출 원가로 대응시키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개별법입니다. 4번은 맞는 설명이어서 틀린 내용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의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의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금전을 수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임시로 사용을 한다는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과 가수금 2개가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가라는 글자를 좀 주목해서 보면 한자로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인 경우이기 때문에 가짜로 지급한 돈 혹은 가짜로 받은 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로 지급한 돈은요, 현금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계정을 말합니다. 반대로 가수금은요, 가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현금의 수입이 있지만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 시점까지는 원인을 밝혀서 해당 계정에 대체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계정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의 가수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요, 증빙 서류가 나왔네요.
영업활동 목적으로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이를 회계 처리할 경우 차변에 기재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으로 물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거래처입니다. 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목적이 거래처에 지출한 목적이라면 접대한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접대비에 해당이 되고 현금 영수증 보면 망향 비빔국수 이런 내용이 있고 합계 금액이 22,000원이에요. 꼭 합계 금액만 보셔야 됩니다. 2만원, 2,000원 이런 금액 보시면 안 되고 합계 금액 22,000원. 그래서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차변은 접대비 22,000원, 대변은 현금 22,000원 이렇게 분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면 접대할 목적이기 때문에 접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네요.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다음 중 평가 방법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의 공식을 아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과 매출총이익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줘야 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매출총이익은 순수한 순매출액과 방금 계산한 매출원가를 빼면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말상품 재고액의 금액이 변동이 된대요. 기말상품 재고액의 금액이 변동이 되면 이 부분이죠. 빼야 하는 이 부분이 만약 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인데요. 첫 번째, 기말재고액이 만약에 감소한 경우 어떨까요? 기말재고액이 줄었어요. 그럼 빼줘야 될 게 그만큼 없는 것이니까 매출원가는 증가하겠죠. 반면에 매출원가는 여기 와서 또 차감되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감을 하겠죠. 금액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약 증가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기말상품 재고액이 반대로 증가했대요. 증가했다면 빼줘야 될 게 그만큼 더 많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줄어듭니다. 매출원가가 적다면 매출총이익을 계산할 때는 빼줘야 될 게 그만큼 더 줄어든 거겠죠.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반대로 증가합니다. 이 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같이 보면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도 감소한다. 감소하면 매출원가 증가합니다. 2번, 기말상품 재고액이 감소하면 매출총이익은 증가한다 했는데 감소합니다. 증가가 아닙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3번 보면요. 증가하면요. 매출원가도 증가하다. 기말상품 재고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 감소합니다. 4번, 기말상품 재고액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총이익이 증가한다. 네, 기말상품 재고액이 증가하면 매출총이익은 증가했죠. 맞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에 해당하는 문제이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알려면 비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비용은 영업하고 관련 있는 영업비용과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외우도록 영업비용은 끝에 자가 뭐뭐비로 끝나거나 뭐뭐료로 끝나는 경우에 영업비용이라고 외우라고 하고 있어요. 영업 외 비용은 반대로 영업비용과 뭐뭐 손실로 끝나는 것, 이것이 영업 외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먼저 기부금은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인데 이런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영업활동에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세금과 공과는요. 세금을 지급을 해야, 지출을 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 비용은 뭐뭐 비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자는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보험료는요. 뭐뭐료, 임차료, 보험료, 뭐뭐료로 끝나는 것은 영업비용이다 라고 했는데 보험료도 영업비용에 속합니다.
미수금은요, 미수라는 글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미수금은 자산입니다. 다음 미지급 비용은요, 미지급이라는 글자를 보셔야 돼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선급 비용도요, 선급의 글씨를 보셔야 돼요. 먼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먼저 줘서 나중에 주지 않고 물건을 받을 권리만 있죠. 자산입니다. 그래서 승가공가와 보험료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네요. 답은 2번입니다. 2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요. 잔액시산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아래의 잔액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잔액시산표의 구성을 먼저 볼게요. 차변, 대변, 그리고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시산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 과목의 잔액만을 나타내는 그 형식인데요. 표 형식인데 이러한 표 형식은 차변에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을 구분해서 잔액 내역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을 기재하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수익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1번부터 한번 합계를 구해 볼게요. 맞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당기의 기말 자본금은 82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자본을 구하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데요. 자산을 모두 다 더해 볼게요. 현금은 당좌자산, 건물은 유형자산. 그래서 현금과 건물을 모두 합친 92만 원. 70만 원과 22만 원 더하면 92만 원이죠. 92만 원에서 부채를 한번 찾아볼게요. 외상 매입금은 대표적인 유동부채.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빼주면 92만 원 마이너스 9만 원 하면 8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금은 83만 원이다 라고 고쳐야 하고 1번이 틀린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잔액시산표에 나오는 자본금은 무조건 기초자본금이에요. 그래서 기초자본금이 82만 원인데 1번을 맞는 답으로 하려면 기말자본금이 아니라 기초자본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는 유동자산의 총 합계액은 9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가지가 있고요. 당좌자산은 대표적으로 현금, 예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요. 재고자산은 상품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잔액시산표에는 현금만 있고 상품은 없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22만 원이 답이 됩니다. 2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13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에 해당이 되고 잔액시산표에서 영업비용은 급여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5만 원. 이게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피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는데 재산법은 기말자본금에서 기초자본금을 빼는 것이고요.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입니다. 재산법으로 계산하든 손익법으로 계산하든 당기순이익의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산법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재산법 구하려면 기말자본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1번에서 구한 기말자본금 83만 원에서요. 잔액시산표 자본금에 있는 것은 기초자본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82만 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손익법으로 계산을 해도요. 총수익은 이자수익 6만 원에서 총급여 5만 원 빼면 만 원 동일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다. 4번이 맞는 설명이었어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와 관련해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거래 발생된 것을 분개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영업용 차량을 현금으로 주고 구입을 하였다. 차량을 사왔기 때문에 차변에 유형자산인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답은 1번이네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1번이고요. 2번부터도 같이 한번 분개 보겠습니다. 사무실 월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월세에 해당하는 것, 임차료, 계정 과목을 써야겠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에 임차료 100만 원,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100만 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죠. 수익은 대변에 이자 수익 적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은 현금 100만 원 되겠습니다. 4번은 상품 10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차변은 상품, 재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인데요. 다음은 서울상사의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지출 중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익적 지출은 있는 그대로의 원상을 회복하는 목적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사용하기 위한 기간,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혹은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되고 품질이 향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을 처리를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요, 수선비로 계정 과목을 쓰고요.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기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라는 글씨와 자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나머지 하나만 다른 건지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사무실 유리창이 깨져서 새로운 유리창을 구입하여 교체하였다. 유리창은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은 기계장치의 경미함 수준의 부속품이 마모돼서 부속품을 교체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입니다. 2번도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네요. 3번은 상가 건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에 따라 품질이 향상되었죠.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었습니다. 3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은 사업장의 벽지가 찢어져서 외주 업체를 통해서 다시 도배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벽지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선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겠네요. 답은 3번이 나머지 성격과 다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합격물산의 세금 납부 내역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에 A와 B의 차변 계정 과목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들어볼게요. A는 합격물산 대표자의 소득세 납부인데요. 대표자를 위한 지출인 경우에는 인출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 기업인 경우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인출금에 해당이 되고요. B는 합격물산 사옥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납부라고 했는데요. 세로 끝나면 세금과 공가로 외우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세금과 공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요, 인출금과 세금과 공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를 위한 지출은 인출금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입니다. 다음은 합격물산의 당기 말 부채 계정의 잔액의 일부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입 채무는 얼마인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매입 채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산해서 매입 채무라고 하는데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찾아서 더하면 매입 채무가 되겠죠. 지급어음은 2만 원이고요. 외상 매입금은 3만 원. 답은 5만 원.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기초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기초자본을 알려면 공식을 우리가 하나 외워야 되겠죠. 전에서 했던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당기순이익은 재산법과 손익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과 손익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공식으로 구해도 당기순이익의 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재산법으로 구할 것인지 손익법으로 구할 것인지가 정해지겠죠. 기초자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산법에 해당하는 공식인데요. 여기에서 기초자본이 X로 두면요. 기초자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의 금액을 알아야 줘야 돼요.
그래서 손익법으로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총 수익은 10만 원, 총 비용은 8만 원이기 때문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2만 원이 됩니다. 재산법도 동일하게 2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2만 원이 되려면 기말자본은 20만 원이어서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되기 위해선 빼면 1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본은 18만 원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인데요. 재산법과 손익법의 공식은 반드시 외워두고요. 재산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과 손익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것도 알아두고 해서 이런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1회 이론 기출문제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